토양 재배는 잘 아시다시피 요것도 그냥 화학 비료를 주면은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은 그 바로 식물체가 바로 흡수해서 금방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토양 재배 같은 경우는 토양 내에 유기물이 많기 때문에 그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무기화해 가지고 흡수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그 재배 기간이라든지 이게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겠습니다. 근데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무기물 공급이에요. 그냥 식물체가 바로 흡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직접 비료로 돼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작물에 대해서 생육 비교를 할 경우에 수경 재배와는 토양 재배에 비하여 양분 이용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육이 빨라. 생육이 빠르다는 것은 수량이 높다는 얘기고요.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무공해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한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 내가 표현하는 문제하고 조금 좀 혼돈이 될 거예요. 아니 수경 재배가 무슨 무공해 재배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수경 재배는 질소를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 뭐 청색증이라는 거 이제 뭐 그거 해가지고 몸에도 안 좋은데 그게 어떻게 뭐 무공해 재배입니까? 이제 이렇게를 헐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아마 2013년도부터인가요? 일반 축분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양 투기를 그 전에 뭐 공공연하게 뭐 서해 바다, 뭐 남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 이제 해양 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다 이제 농토로 가요. 농토로 가는데 우리나라 농토는 벌써 10년 전, 15년 전에 질소 2는 거의 과포화, 포화 상태가 되고 150%, 200%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안 되니까 농토로 가야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대관령에 이제 저는 뭐 이런 채소 재배하고 이제 이러시는 분들 또 그쪽에는 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으로 다 가다가 보면은 또 오히려 더 이렇게 질소라든지 이런 거가 수경 재배에 비해서 더 많이 과잉 섭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문헌이라든지 논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재배에 비해서 질소 흡수율이 30%내지 40%가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가 그냥 그 정도 높은 거로다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높지만은 뭐 화란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어떤 거부감 없이 다 수경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색증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얘기가 있는데 청색증이라는 거 아시죠? 입술이라든지 이런 피부가 파래지는 거. 요거에 대한 원인은 질소, NO3, 질소가 피 속에 헤모글로빈하고 결합되면서 피 속에 산소를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혈액이 이제 파랗게 이제 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수경 재배가 뭐 그거의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크게 거부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채소는 많이 드시면 좋아요. 그런데 수경 재배 종류가 있는데 이제 그 배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앞면 뿌리가 앞면에 맞추면 앞면이라든지 펄라이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코코비트 이제 해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표현을 이렇게 하죠. 앞면에다가 양액 재배를 한다 그러면 앞면 양액 재배가 되겠고 코코피트에다 한다 그러면 코코피트 양액 재배가 되겠고 이렇게 합성을 해서 이렇게 종류를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체가 있는 배지를 고형 배지라고 그러고 비고형 배지 이제 물이라든지 이렇게가 있는데 담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물에 뿌리를 그냥 담궈서 키우는 경우를 담수경이라고 그러고 방막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막에다가 물을 얇게 흘려보내 이렇게 약간의 뭐 한 3%의 그 구배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분무경은 이제 뿌리로다가 해서 일정 시간마다 뿌리에다가 분무를 시켜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수경 재배, 양액 재배라고 하면 대부분 대표적인 작물은 이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이제 유리온실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기준이고,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아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파프리카가 일본으로다가 일본에서 소비되는 파프리카의 70%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거. 그게 지금 70%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다가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이라고 있습니다. 농산무역은 옛날에 제가 포스코 유리온실에서 할 때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참 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도 물론 파프리카를 생산을 하지만은 그 전국 각 지역에서 그거를 다 지파를 해요. 이렇게 지파를 해가지고 선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일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참 잘하고, 요것은 우리나라 이제 어떤 파프리카가 수출 작물보다 대표적인 이제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 원실은 제가 근무했던 광양의 포스코 유리 원실이 되겠습니다. 3,600평이 되겠습니다.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은 우선 품질이 균일하게 생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량 생산이 되고, 또한 자동화, 기계화를 통해서 대규모화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뿌리를 토양에는 이제 토양병충이라든지 이런 거 써가지고 연작 장애가 일어나지만은 수경 재배는 연작 장애가 이제 없고요. 또한 이제 그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채소로 작물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불량 토양. 이게 수경 재배가 발달한 나라들은 대부분 여건이 안 좋은 나라거든요. 이게 쉽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스라엘 모래 땅에다가 척박한 땅 아니에요. 그리고 화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4분의 3이 바다를 간척한대요. 그런데 이런 데는 바다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 잘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그 수경 재배, 유리원실, 시설농업 이런 쪽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도시 같은 경우 지금 대부분 콘크리트 아스팔트 아닙니까? 옥상 같은 경우 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토양 재배가 아니라 이러한 선진국 어떤 수경 재배 이러한 부분을 좀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이 이제 강의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토양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은 토양에다가 물이 쫙 빠져나가요. 용탈이 돼버리죠. 그래서 엄청 많은 물이 소모가 돼야 돼. 그렇지만 수경 재배 같은 경우는 식물이 사용하는 물 위에 어떤 토양 근권 내에 이 신농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이거 주는 거 위에는 거의 물 낭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뭐 A액, B액, 거기 뭐 화학 기호 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는 이제 이런 부분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과잉 흡수 우려가 됐었는데, 요거는 과거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30~40% 많이 흡수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먹어가지고 인체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다는 걸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도시농업으로 다 해가지고 뭐 고용 창출하고 다 좋은 얘기인데 문제가 있어요.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뭐 30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40도씩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옥상이라든지 베란다 텃밭에서 제일 실패하는 원인에 거의 뭐 90% 이상이 물 공급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도 이제 몇 번 갔다 오고, 또 이제 무동력 관수 장치라는 이제 그런 기술도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옥상입니다. 이 옥상은 옛날 과천에 있는 농식품부 7층 옥상에 있는 거예요. 이게 7층 옥상이고, 요건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받은 거고, 이게 물 공급이 어려우니까는 근건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물 한 번 주면 오래 버틸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은 옥상의 안전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게. 예. 그럼 여기에 심는 나무가 물을 많이 먹는 나무냐? 그게 아니거든. 침이 없어. 물 조금 먹는 나무예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는데 도시에 열성을 줄이게 되면 잎이 많으면서 널쩍널쩍하고
증발산이 많은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좀 도시농업이라든지 옥상녹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나오니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1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집중적으로 봤는데 요렇게 이거 침이 없이 5만원 나무 심어서 이렇게 큰 화분을 갖다 이렇게 심어놓고 요건 미쓰리시 그 앞인데 이렇게 요거 귤나무인 것 같아요. 귤나무에 이렇게 큰 화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동대구에 소나무인데 요게 이제 1.1.2m 이렇게 큰 화분을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또 요거 이제 농식품부 옛날에 과장 안내동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벤치가 있으면 그늘을 가리게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녹화, 도시 녹화가 됐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농식품부 요 담배 피는 자리입니다. 옛날에. 정부 지원 사업으로다가 옥상 녹화 사업을 해줬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잔디나 심어놓고 나무 데크나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것도 나무로만 안 되죠. 식물로 해가지고 기화열을 활용을 해야 되죠. 이것도. 요거 이제 이렇게 이게 도시농업인데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는 옥상 녹화를 할 경우에 대부분 옥상에 물이 새지 않게끔 하는 방근 비용이 70~80%가 그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다가 위에는 부실해지는 거죠. 옥상에서 물 공급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고 해서 저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물 공급은 무동력 관수 장치를 도입할 경우에 인력 관수의 어려움과 동력 관수의 번거로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인력 관수를 하면 이거 물을 옥상에다 주고 나고 돌아서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모터를 쓰게 되면은 모터로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선 모터를 사야 되겠죠. 뭐 또 거기 관련된 거 사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식물이 어떤 건 물을 많이 좋아하는 식물, 어떤 건 싫어하는 식물 또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여기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뭐 열흘 된 묘, 뭐 지금 수확해야 될 큰 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화를 못해.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모터는 한 대여섯 개 구간마다 다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특허를 냈죠.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화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이제 그 흡수포 심지가 물을 빨아서 들이에 따라서 이제 수위가 줄어들잖아요. 수위가 줄어들면은 이제 밸브가 불에가 내려오면서 밸브를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요 원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내가 집에 이제 그 화장실 물 변기 이렇게 내려놓으면 물 또 차면서 하는 이제 그 원리를 저는 이제 식물에 적용을 하고 심지를 활용해가지고 특허를 얻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력 진공형 원리라고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물이 내려가게 되면은 개방물로다가 이제 물이 들어가서 들어간 공기만큼 이제 그 물이 나오는 거고요. 요 원리는 쉽게 말씀 생각하시면은 가습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습기가 품어내는 만큼 자동으로다가 물을 공급해주는 이제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중력 진공식이라는 이름을 쳤죠. 이렇게. 요런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 상자 텃밭이든지 이제 이렇게 다 적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간단 원리를, 이 원리를 적용을 한 거를 보시면은, 여기서 물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통이 있고, 여기 이렇게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가 빨아들이는 만큼 이제 자동으로 다 이제 물이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특허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생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물을 여기다 주면 심지가 이렇게 있어서 밑에는 물이 한 20m 이상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 옥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방치되어 있는 옥상을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고용까지 창출을 연기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채소만 위주로 해서 이거 뭐 상추라든지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뜯어먹고 나서 다 어디로 갔는지가 다 방치되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가습기 물 갈아주기 싫어가지고 살균제 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공기정화 식물을 키워가지고 가습기로 다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새싹이 있어요. 새싹 좋다는 건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니까는 이런 거 새싹을 키워가지고 집안에 주방 텃밭이라고 해서 키친팜
주방 텃밭으로 이게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계절 활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도시농업이 발전할 수 없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요거가 그냥 반짝해서 봄에 뭐 한 4월부터 뭐 한 10월 정도 김장 배추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계절 이게 안 되니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플러스 원예 플러스 조경 해가지고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내 좋은 점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연계를 시키려고 그것이 바로 이게 도시농업이고 우리가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고용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농업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옥상 주로 옥상 쪽에만 이렇게 접근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거 이제 실내형 간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 이전에 농촌진흥청에서 뭐를 했냐면 그린 힐링 오피스라는 그런 용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린 힐링 오피스라는 것은 뭐냐면 난방으로다가 밀폐된 사무 공간에다가 일정량의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공기 정화 및 가습 효과에 의해 가지고 업무 능률이 향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업무 능률이 향상이 될 뿐만 아니라 쾌적하니까는 건강에도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또 마침 또 농식품부에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를 지금 했는데 사실 원 테이블 원 플라워는 그 이전에 이번에 김영단법으로 해가지고 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아마 2015년도죠. 2015년도 세월호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원예 농가들은 아주 그 초토화됐어요. 그 아주 4월달 그때 또 뭐냐면 2016년도 메르스 때문에 또 역시 그렇게 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여파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이번에 그냥 직격탄으로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제품은 요거는 원 테이블 원 플라워와 연결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물통이 이렇게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물주기가 싫어하는 거고 그다음에 심지를 갖다 기성품 갖다 끼우고 그런데 놓을 공간이 없어요. 갖다 배출 공간이 없어요. 큰 화분 갖다 놓으면 그나마 사무실이 좁은데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파티션에다 방치 다 놀리고 있잖아요. 파티션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원 테이블 원 플라워 내지 그린 힐링 오피스를 파티션 위에다가 벽면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